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체크를 좀 해보고요.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부스터샷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고 모더나 백신 품목 허가 여부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신규 확진자 500명대입니다. 561명.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석가탄신일의 영향 때문에 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통상 휴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 날 약간 줄었다가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희석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러고 나서 휴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일반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일요일 날이 있을 경우에는 월, 화, 수, 수요일 날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석가탄신일이 있고 오늘이니까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가 아마 내일 정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 월, 화를 거치면서 다소 착시 효과 내지 감소하는 추세처럼 보이다가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수요일 날에 보일 거거든요. 오늘은 확진자가 561명이 오늘은 확진자가 561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검사 건수가 평일에 대비해서도 약간 덜 나왔습니다. 이제 휴일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확진자 수가 줄었다 또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다시 3주 동안 기존의 방역 체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전히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수목금토에는 모든 주일 또는 휴일 효과가 다 반영이 되어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주에는 상당히 나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잘못하면 800명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일시적인 추세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800명을 찍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는데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하나는 만일에 더워져서 실내에 많이 모인다거나 또는 태풍이라든지 장마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시 실내에 모이게 될 경우에는 또 작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산밀 조건이 조성이 되면서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00명으로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기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한 수준이 아니면은 800명으로 갔다가 바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장마에 접어든다거나 또는 너무 더워져서 실내 생활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다소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이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초부터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 네.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뭐 5월, 6월로 들어가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쿠팡 물류센터라던가 각 곳의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월 중순 이후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지다가 조금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8월 달에 그 집단 감염이 폭발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일이기 때문에 여름으로 갔을 때 특히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많이 생활할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기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두 분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날씨가 좀 더워져서 에어컨을 튼다라든지 뭐 제습기를 트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산밀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감염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작년에 경험을 해본 것인데요. 작년에 더워서 혹은 50일 넘는 긴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내에 모여 있으면 당연히 후덥지근하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부 곳에서는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8월 달에 뭐 폭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서 이 여름 유행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유행이 나타났었는데요.
작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면 백신 접종이 지금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군요.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창문을 열어달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 실내에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강 기자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1년 넘게 겪으면서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처음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을 해서 각자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냐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내놓았던 오세훈표 대책이 자가진단 키트를 승인을 한 다음에 그걸 좀 이렇게 널리 보급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 콜센터나 혹은 물류센터에서는 시장의 방침이 그러니까 이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나 자가 진단 키트는 기본적으로 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민감도 정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낮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진단검사 의학회라고 우리나라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는데 그 진단검사 의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그냥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차 유행 때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 중에서 첫 번째 확진 환자로 판명이 나셨던 분이 31번 환자였습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추억 속의 인물이죠. 이 그때 31번 환자. 뜨거웠죠. 그렇죠. 31번 환자. 네. 그 31번 환자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키트나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는 음성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요? 네. 당시에 그분이 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의 배출량을 놓고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나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보면 음성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검사는 안 했을 거 안 아니에요? 했죠. 그런데 그분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체크된 자료를 가지고 신속 항원 진단 키트나 혹은 자가 진단 키트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음성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분이 분명히 몸 안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나 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현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에 출근하시는 분이 자가진단 키트로 자택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출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물론 매일매일 검사를 한다면 어제 그제는 음성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양성이 되겠죠. 몸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계속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운에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음성으로 나와서 출근했을 때 몸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다른 동료들에게 전파가 안 됐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럽니까?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보건소라든가 아니면은 근처에 임시 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를 가면은 PCR 검사를 하면은 아주 정확한 검사 결과가 빠르면은 4시간, 5시간, 늦어도 6시간, 12시간 안에 받아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외국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왜 승인을 안 내주느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예전에 상황이 나쁠 때는 PCR 검사를 하면은 일주일에서 10일 걸렸고요. 네. 요즘 좀 빨라도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강 기자님 언급하신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소 정확성이나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키트가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만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이 다소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서울대에서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신속 키트가 아니라 신속 분자 진단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코를 뚫는 그 PCR 검사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검사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그 검사를 도입하는 그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좀 퍼뜨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TBS 보도본부의 백창환 기자가 직접 서울대에 가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해봤어요.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니라 신속 PCR 예. 검사를 직접 해봤는데, 검사 채취를 한 지 1시간 반 만에 음성이라고 하는 검사 결과를 얻었더라고요. 필요하다면은 뭐 코로나19 특보에서도 그 네. 리포팅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서울대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네, 것인지. 그러니까 예. 다른 대학이라든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혹은 회사나 기관들에서 서울대에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과 운영상의 단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살핀 다음에 우리 학교나 혹은 우리 기관이나 우리 지자체나 우리 기업에도 도입해도 될 것인지를 놓고서 많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은 예. 다른 학교나 다른 기업이나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내에 이 신속 PCR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 인력 이런 걸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검체 채취를 한 다음에 빠르면은 6시간 이내에 늦어도 뭐 다음 날 아침에는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보건소에는 장비가 없어서 검체만 채취하고 채취된 검체를 이제 분석소로 보내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학생이나 교직원만 상대로 해서 하고 서울대학교 내에서 검체가 채취된 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우조선,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에 인접한 곳에 어떤 대학이라든지 분석센터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방금 서울대학교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는 다른 대학, 가령 이제 지방에 있는 부산대학교 같은 곳에서 서울대학교 같은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은 이 PCR이라고 하는 원리나 장비 또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거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알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PCR이라고 하는 걸 거의 매일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의 보조, 그 다음에 다소의 어떤 지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요구가 있는 곳에 그런 검체를 채취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만 있다고 하면 이런 센터들이 물론 이제 질병청에서 그 데이터를 신뢰한다고 하는 다소 그런 이제 협조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센터는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다뤄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이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내는가, 정확도는 어떤가, 신속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도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어떤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다. 저희들이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고문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는 이 장비가 웬만하면 다 있습니까? 장비가 이제 보통의 실험을 하는 장비가 있고요. 이거는 qPCR이라고 또는 qPCR 또는 이제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는 빛을 내는 물질을 넣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몇 번의 사이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호가 나오면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부정확한 신호인지 하는 것들이 그 키트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계시면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딱 데이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에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한데 이제 이것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라고 볼 수 예. 있고 질병청하고 상당한 협조하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어떤 형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뭐 승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시범센터로서의 허가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만 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서울대학교의 결과가 향후에 이런 센터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똑같은 서울인데 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서울대에서 하는 것은 찬성하는지, 그리고 똑같은 신속인데 왜 자가진단 키트는 반대하고 신속 PCR은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외국의 연구 결과인데요. 한 대학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 콜센터나 물류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검사를 해보게끔 했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양성이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밖에 못 찾은 거예요. 신속 진단 키트가 예, 자가검사. 그러니까 신속 예. 항원 검사,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3%인 거죠. 그런데 서울대에서 하는 신속 PCR 검사를 설대호 교수님이나 제가 매일매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정기적으로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검사의 정확도가 양성이 100명 있으면 예. 95명 이상을 찾아내요. 정확도 자체는 이제 높은 건 이제 알겠는데 네. 편의성에서 많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이미 다 구현이 돼 있고 인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그 공간이 주는 특수성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게 또 여기에서 검체를 예를 들면 채취를 해서 또 신속 그 분자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뭐 보내서 다시 결과를 받는 이런 절차들이 조금은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여건인 이제 것 그런 같다. 절차를 염두에 두고서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PCR 하면 된다. 그쵸. 그냥 임시선별 진료소 예. 가서 PCR 하면. PCR 하면 어차피 예, 빠르면은 6시간 안에 6시간에서 결과가 12시간, 나오기 예. 때문에 굳이 신속 PCR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PCR과 그리고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신속 PCR을 결합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지. 병행해서 가는 게. 네. 예. 왜냐하면 정확도도 높으면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뭐 빠르면은 1시간 반, 그리고 늦어도 한 4시간, 6시간 안에 통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랑 여건이 전혀 다른 유행 상황이 굉장히 나쁜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것들을 도입했을 때 오히려 방역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